전체적인 미국의 그 물가가 더 이상 낮아지기는 힘든 구간이 돼버렸다. 올해 당장 그렇게 3번 정도 빠르게 할 이유는 없다. 다만 서서히 천천히 경제 패턴이 위태위태할 때는 조금씩 계속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이제 패턴이다. 박사님, 요즘에 미국 금융시장이 굉장히 좋잖아요. 네. 왜 이렇게 좋고 좀 앞으로 어찌 될까요? 저는 지금 이제 네. 주식을 바라보시는 입장에서는 네. 매크로 지표하고 최근에 보시면 금리의 변동을 가지고서 이 주식시장이 더 좋을까 나빠질까에 대한 어떤 판단의 근거로 보십니다. 근데 저는 매크로를 보는 입장에서는 이게 큰 의미에서 연준과 그 다음에 정부, 미국 정부의 어떤 의도가 다 담겨져 있다. 그러니까 그 의도라고 하는 것은 정책적으로 금융시장이 굉장히 뜨거워지는 국면에서는 사실은 유동성을 계속 투입을 하고 계속 유동성이 메마르지 않게 부과를 해준다면 금융시장은 자체적으로, 특히 미국 시장은 자체적으로 자기네들이 효율적이다, 정보를 갖다가 충분히 좋은 정보를 반영해서 좋아지는 시장이기 때문에 유동성만 메마르지 않으면 됩니다. 혹자분들은 금리 올리고 유동성이 좀 줄었는데 테이퍼링 했는데 왜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실제로 미국의 지금 현재 M3라고 하는 총 유동성은 과거 22년도에 최고치일 때가 22조 달러 정도였는데요. 지금 20조 7천억 달러 정도. 그러니까 사실 줄인다고 해도 정부가 재정 지출을 매 월별 최소 4천억 달러 이상을 돈을 투입을 하다 보니까 마치 메마르지 않는 샘물과 같은 그런 시장의 형태가 되어버렸다. 물론 AI라고 하는 혁명의 어떤 이슈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 그것이 굉장히 긍정적인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계속적으로 유동성과 어떻게 보면 먼 미래의 긴 흐름에서는 사실은 미국 이외의 국가들 입장에서 봤을 때 시야를 흐리게 만드는, 자체적으로 다시 미국의 패권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금융시장을 뜨겁게 만들고 그로 인해서 시야를 흐트리게 만드는 정책적인 의도가 담겨져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럼 미국 경제 어떤 편인 거죠? 올해 이제 2분기, 3분기, 4분기 어떻게 될까요? 미국은 사실은 경제적으로 봤을 때 아쉬울 게 하나도 없는 입장입니다. 금리 인상 이슈가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최근에는 또 인플레이션이 약간 더 이상 유가, 원자재, 그 다음에 소매, 그 다음에 대두 이런 모든 원자재 상품 가격들이 더 이상 낮아지기는, 더 이상 빠지기도 힘든 구간까지 왔어요. 그러면 이제 전년비 다시 올라갈 수 있고, 그렇게 본다면 미국의 물가도 이제 주거비나 이런 거는 조금 슬로우 다운 해지곤 있지만 중요한 건 CPI가 생각만큼 그렇게 빠르게 낮아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로 인해서 금리가 출렁거리고 그렇게 되면 사실은 아쉽고 힘든 거는 미국 위의 국가들만 계속 힘들어지는 겁니다. 반대로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가계가 소득이 22, 23년도까지 보면 22조 달러 정도의 소득을 창출했습니다. 거기에는 샐러리, 그 다음에 사회 이전 소득, 그 다음에 그 외에 렌트라든지 금융자산 소득들 다 포함을 했을 때입니다. 근데 최근에는 개인의 소득이 23조 달러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소매 판매나 이런 것들이 조금씩 변동은 있지만 22조 달러에서 명목 금액이긴 하지만 23조 달러를 갖고 있는 가계의 총소득을 생각해보면 사실은 미국 GDP의 거의 소득으로 치면 거의 90% 이상을 지금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소득이 메마르지 않으면 소비가 메마를 가능성은 없고 다만 심리적으로 그들도 장기적으로 가정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금리 변동에 따라서 좀 덜하고 더하고 수는 있지만 사실은 아쉬울 게 없는 입장이 돼버렸다. 그러면 지금 이제 제가 이 관련해서 여러분들께 한번 해석과 또 제가 나름의 어떤 죄송하다는 말씀을 하나 드릴 부분이 뭐냐면 저는 작년도에 미국 경제에 대해서 상당히 위험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장 위험했던 포인트가 우리 실리콘밸리 은행이 파산을 하면서 그 뒤에 축차적으로 계속 중소형은행의 시스템 위기가 나타났을 때 그때는 굉장히 위험했습니다. 왜? 사실은 그때까지 우리가 금융위기 이후에 미국의 은행 시스템을 건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돈을 투입했는데도 시스템 위기가 나타날 우려가 보였기 때문에 굉장히 큰 리스크였고요. 근데 다만 제가 지금 미국 경제가 아쉬울 게 없다라는 쪽으로 약간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하는 것은 그 이후에 나타났던 정부의 정책인 겁니다. 즉 정부는 그 당시에 돈이 없었습니다. 부채 한도 때문에 돈 쓸 수도 없었습니다. 연방예금보험공사도 쓸 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떻게 했냐면 그들이 돈이 없고 연준은 금리 인상을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돈에 대한 투입을 대형 은행들한테 맡깁니다. 대형 은행들한테 소위 말해서 그동안에 연준이 풀었던 양적 완화의 돈들이 민간 대형 상업은행들로 돈이 흘러들어갔고 그 돈이 풍부한 대형 은행들, 상업은행들한테 당신들이 유동성을 가지고서 투입을 하거나 M&A를 하세요. 이런 기간을 6개월 이상 거쳤다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정부가 끌어가는 그리고 연준이 끌어가는 것이 아닌 민간은행이 끌어가는 간접적인 양적 완화의 메커니즘을 새롭게 만들어 버렸다. 이 부분은 왜 제가 그래서 죄송하다 말씀드리면 이거는 사실은 저도 6개월 정도 지난 이후에 이제 눈치를 챈 것이고 그게 좀 늦다라고 표현하실 수는 있겠지만 이거는 또 다른 메커니즘에 그들이 시도하는 새로운 양적 완화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더 이상 미국을 아쉬울 거 없는 그런 국가로 또다시 만드는 그래서 장기적인 패러다임에서도 또다시 역시나 미국은 죽지 않아 라는 패러다임을 형성시키는 그런 이제 팩터였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미국 금리 인하는 언제쯤 할까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그 샌프란시스코 연준 이제 총재도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중요한 거는 지금 점도표상 올해 금리 인하가 이제 3번 정도 예상이 되고 있죠.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동성도 충분히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고 가계소득도 있기 때문에 전망의 3회와 실제로 금리를 내리는 것과는 별개의 이슈입니다. 그러니까 금리는 사실은 올 하반기에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많으면은 한두 번 정도 이렇게 내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것도 사실은 이제 금리 인하를 이제 뚜렷이 해야 될 명분은 없죠. 왜냐하면은 물가가 아직도 그들은 왜 2%를 고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뭐 이거는 이제 제가 추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이제 쓴 책의 내용을 잠깐 이제 언급해드리면 그 네덜란드에서 예전에 2% 물가라는 기준이 형성이 됐었어요. 그게 1800년도였습니다. 근데 그게 사실은 지금까지도 통용이 되고 있는 것 자체는 정확히 말하면은 넌센스인 거예요. 그 당시에 네덜란드 이제 재무장관이 우리는 인구 성장률이 되게 높으니까 사실은 지금 상황에서 물가만 컨트롤하면 돼서 잠재 성장률과 그다음에 인플레 요소들을 가해서 계산해 보면 대략 1.6이라는 이제 숫자 컨트롤 범위가 나오는데 반올림해서 2%로 컨트롤 범위를 정하겠습니다. 그걸 잭슨홀 미팅에서 이제 그 당시에 그 중앙은행 총재들을 모아놓고 다 했었는데 그 뒤부터 2%가 고수돼가지고 누구도 왜 2%를 지켜야만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넌센스죠. 근데 아무튼 그런 상황에서 지금 물가도 이제 3%대에서 하방 경직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미국은 사실은 내릴 이유는 없다. 근데 다만 이번에 이제 FOMC 파월 의장의 이야기들을 생각해 보면 미국의 연준이 또다시 변화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제가 민간은행을 대상으로 한 이제 양적 완화, 간접적인 양적 완화 말씀을 드렸는데 파월 의장이 이런 발언을 했어요. 고용시장이 뜨겁다고 해서 금리를 내리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앞으로의 경기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역량을 키워나가겠다라는 간접적인 의사표현인 것이고요. 이거는 뭐냐면 연준이 지금 그전에는 이제 물가 컨트롤하고 실업률 컨트롤에만 듀얼 맨데이트로 이제 그 역할 범위가 정해져 있었는데 앞으로는 이 두 개가 멀쩡하더라도 미래 경기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그들이 어느 정도 계속적인 부양의 어떤 의지를 가져나가겠다. 미래 경기까지 컨트롤하겠다는 3 맨데이트를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밑밥은 많이 깔아놨고 당장 금리나 명분에 대해서 많이 깔아놓긴 했지만 올해 당장 그렇게 3번 정도 빠르게 할 이유는 없다. 다만 서서히 천천히 그들의 경제 패턴이 약간 위태위태할 때는 조금씩 계속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이제 패턴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현재 말씀하신 물가는 어떤 상황이고 연준이 목표라는 물가 2%까지 갈까요? 2%로 가려면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릴 겁니다. 왜냐면은 지금 가장 중요한 지표로 이제 많은 이제 CPI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택 렌트비가 파월 의장이 작년 잭슨홀 미팅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미국은 1년 단위의 렌트 이제 재갱신을 하기 때문에 이 가격이 전년비로는 1년 동안 이제 서서히 낮아지거든요. 왜냐면 한 사람이 이번 달에 하고 그 다음 사람이 그 다음 달에 이제 또 이제 갱신을 하니까 그래서 다행히도 이제 7%대였던 그런 그 상승률이 최근에는 이제 6%, 5%대까지 이렇게 서서히 렌트비가 떨어지고 있으니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PC 부분에서는 좀 안정세를 좀 찾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중요한 거는 이게 2%로 가기가 너무 힘들어진 게
최근에는 미국 경제가 또 양호하다 보니까 전력 가격이 급등을 하고 있어요. 킬로와트당 가계 평균 전력 가격이 22, 24년도만 하더라도 0.12불 정도였는데 지금 그게 0.17불까지 올라갔습니다. 네. 미국 내에서의 송배전 수요, 가게에서 직접 쓰는 이제 가전 제품에 대한 수요도 있지만 특히나 우리 전반적인 이제 우리 AI 업계에서의 전력 수요들이 굉장히 좀 많아지고 인프라 투자에서도 산업적인 부분에서도 그 송배전 수요가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가계조차도 사실은 전력 가격이 높아지고 있고 이 비용이 높아지는 거는 필수적인 부분에서의 전체적인 미국의 그 물가가 더 이상 낮아지기는 힘든 구간이 돼버렸다. 그래서 2%로 가려면 사실은 앞으로 2년 정도는 더 걸릴 수 있는 그런 이제 상당히 좀 울퉁불퉁한 패스에 이제 처해져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그럼 파월이 말한 미국의 고용 상황은요? 미국은 이제 고용은 사실은 많이 식고 있습니다. 이제 식고 있는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너무나도 그 아쉬울 게 없는 입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미국 고용이 식는 거를 보시면요, 우리가 구인 배율이라고 해서 분모의 이제 총 취업자, 그 다음에 구인을 하는 건수 대비해서 구인 건수가 몇 프로 정도냐. 그러니까 이게 숫자가 높으면은 노동자를 못 찾는다는 얘기죠. 못 찾아가지고 빨리 취업을 시켜드릴게요. 우리 고용을 해야 돼요. 근데 못 찾는다는 얘기죠. 근데 그게 22, 23년도에 피크일 때 7%까지 올라갔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최근에 5%대까지 떨어졌어요. 그래가지고 미스매칭이 사라지면서 고용이 좀 식는 거 아니야? 근데 20년도 이전에 평균 이 숫자가 몇 프로였냐면 4%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굉장히 우수한 상황이고요. 다만 이제 서비스업에서 굉장히 임시적으로 템포러리하게라도 이제 고용을 갖다가 막 창출하지 않으면 도대체 가게를 운영할 수 없고 기업체를 운영할 수 없었던 그런 상황에서 이제는 그게 좀 벗어나고 있는 상태다. 그러니까 과도한 서비스업의 어떤 붐업이 좀 꺼지면서 고용도 약간 슬로우다운해지지만 중요한 거는 실업률이 미국이 지금 3.9, 서울 조금 오르면서 4% 정도 나올 텐데 지금 4.2% 정도가 미국에서 자연 실업률입니다. 그러니까 경제가 평균 성장하고 그냥 완만한 자연적인 성장만 할 때도 4.2%가 이제 기준선이 된다는 거는 그것보다 더 낮다는 얘기는 한마디로 뭐냐면 아직도 완전 고용 시장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미국은 지금 아쉬울 게 전혀 없는 입장이다. 오히려 미국 이외 국가들 입장에서는 부채와 그다음에 기업들에 대한 이제 성장 산업에 속해 있지 못하는 기업들에 대한 성장 리스크, 성장을 한계가 오는 그런 리스크들이 있기 때문에 미국 이외의 국가들만 좀 힘들어지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다. 그렇습니다. 그럼 미국 상업용 부동산 공시율이 엄청나서 폭락의 조짐이 작년에 좀 있긴 했었잖아요. 이건 좀 이제 안정된 건가요? 아닙니다. 공실률은 계속 높은 상태로 유지가 되는 거고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그 우리 구글도 그렇고 아마존도 그렇고 재택에 대한 그 근로자들의 수요뿐만 아니라 기업들도 그 렌트비에 대해서 좀 아껴 나갈 수 있는 요지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공실률은 그렇게 떨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떨어지지 않는 상태이고, 그런데 재미있는 거는 이 중소형 일부 은행들 같은 경우 커머셜에 대한 이제 그 익스포저, 투자 익스포저가 높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괴로워지는데, 그러니까 재무제표의 상황을 좀 뜯어놓고 보면 대형 은행들은요, 일부 이제 커머셜에 대한 투자가 있고, 그로 인해서 연체 혹은 그 다음에 상각,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가지고 이제 대출 금액을 이제 회수를 하지 못해가지고 파산에 이르는 그런 이제 업체들도 있거든요. 자산 개발 업체 같은 이제 미국에서도 그런 업체들이 있는데 재밌는 거는 그들은 WM에서 즉 개인과 관련되는 모기지, 그 다음에 WM 관련되는 비즈니스의 수수료 수익과 그 다음에 이자 마진 이런 수익들로 거기서 커머셜 쪽에서 나오는 손실을 다 상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파지티브한 이익이 그래도 어느 정도 계속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동산 쪽에서 미국도 이제 모기지 쪽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금융에서도 이제 소비자 금융이 대다수를 차지하다 보니까 커머셜 쪽 때문에 모든 시스템이 와야 될 것 같은 그런 상황은 아니고 일부 그것에 대한 익스포저가 있는 특별한 이제 은행들이 좀 리스키해지는 그런 상황인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좀 혼돈을 하지 말아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미국 대선이 이제 11월에 있는데 트럼프가 지금 당선행률 굉장히 높아지고 있잖아요. 트럼프 당선되면 전 세계나 뭐 미중 패권에 있는 중국에게는 어떤 일이 좀 벌어질까요? 중국이 좀 아이러니해지죠. 왜냐하면 지금 이미 그 전에 푸틴하고의 이제 이 여러 가지 이제 구도가 있지만 몇 가지 포인트가 되는 걸 말씀드리면 트럼프는 러시아하고 친분이 강합니다.
러시아에 오히려 정확히 말하면 푸틴의 편을 드는 거죠. 푸틴이 굉장히 합리적이고 똑똑한 사람이다라는 이제 그런 의견을 계속 제시를 해왔었고, 실제로 예전 대선에 러시아의 미국 대선 개입설까지 나올 정도로 사실은 어느 정도의 서로 간에 이제 상호적인 연관관계가 상당히 있는 것, 링크가 되어 있는 것으로 이제 보여지는데요.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지정학, 그 다음에 지경학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중국은 어떻게 보면 겉으로는 어쨌든 러시아하고 뭉쳐있지만 예전에 구소련 시대에서를 생각해보면 중국과 소련은 서로 입지를 넓히면서 내가 대장이야 하면서 싸웠던 국가들이에요. 소규모로 국지전이지만 그들이 전쟁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는 그래도 뭉쳐있죠. 왜냐하면 중국 입장에서도 편이 필요하니까. 근데 그래서 연대를 구성하고 중국이 러시아의 원유를 사면서 그로 인해서 서로 간에 이제 그 연대감이 되게 강화됐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중국이 또 애매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러시아라는 겉으로 표면된 편이 약간 이제 회색지대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중국은 어떻게 되느냐? 자기 편들을 더 단속을 해야 됩니다. 단속을 하려면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 바로 위안화를 쓸 수 있게 기존의 1대1도라는 프로젝트에서 위안화 베이스로 투자를 하면서 결국에는 프로젝트 파이낸싱 같은 개념에 투자를 했었는데, 그걸 또 늘려나가는 거죠. 즉 한마디로 얘기해서 아시아 신흥국들 그리고 그들이 잡고자 하는 국가들에게 또다시 빚을 지우게 만드는 겁니다. 빚을 지우게 만들어서 그들의 포석을 더 넓혀나가는 그런 구조가 될 거다. 그러면은 미국은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죠. 근데 여기에서 더 싸움이 더 강해지고 경제적, 정치적으로 싸움이 강해지면 포인트가 하나로 좁혀집니다. 인도를 누구 편으로 가져올 것이냐. 미국은 그전부터 인도를 갖다가 제2의 중국, 그 다음에 아시아, 남태평양 아시아에서의 어떤 이제 컨트롤 할 수 있는 역량의 메인 포인트로 인도를 계속 이제 집중을 해왔고, 이 중국 연대에서도 사실 인도를 가지고 싶어 합니다. 근데 중국과 인도는 사실 또 서로 완전히 또 떨어져 있지도 않지만 서로 또 너무 가깝지도 않은, 멀면서도 가깝지 않은 약간 그런 관계죠. 그래서 서로 인도에 대해서 인도의 어떤 정치적인 부분, 안보, 외교적인 부분에 대해서 서로 메인 오너십을 가져가기 위해서 서로 다툼이 좀 커질 수 있는, 그래서 역반향적으로 봤을 때 인도만 오히려 몸값이 높아지는 그런 상황이 또 나올 수 있다, 뭐 이렇게 보여집니다. 미국과 대립되는 구도로 중국, 러시아, 북한이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좀 표면적으로는 그렇지만 좀 이면적으로는 다른 게 있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중국은 이렇게 편먹기라는 거는 위안화의 포석을 넓히고 미국에 대항해 가지고 자기 편을 이끌어 나가는 그런 구도에서 러시아, 북한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근데 잘 보시면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예전에 구소련 시대에서의 어떤 명망, 위상을 만들기 위해서, 그리고 일단은 그 유럽 쪽에서 제한적으로 이제 사긴 하지만 러시아 원유 같은 경우는 사실은 중국에게 팔면서 러시아가 계속적으로 재정을 갖다가 부양을 하고 있고, 그런 오너십이 있었기 때문에, 물론 이제 투표를 완전히 믿지는 않지만, 그래서 푸틴에 대한 지지율이 낮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부가 계속적으로 석유 공사를 통해 재정을 계속 투입할 수 있고 그걸 사주는 데가 중국이니까. 근데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은, 또 북한은 북한 나름대로 이렇게 연대, 중국, 러시아 이쪽 연대에 붙어 있는 것 같지만, 북한은 계속 자신의 목소리를 내고자 노력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그동안 보셔서 아시겠지만 계속 미사일을 쏘고 있죠. 이제 트럼프 시대가 올 수 있을 것이라는 북한의 자체적인 계산이 분명히 부과가 된 거고요.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북한의 입장에서는 예전에 트럼프 시대 때, 트럼프 정권일 때 과거에 이제 핵 관련된 협상을 갖다가 베트남 마지막을 기점으로 다 사실 무산이 됐죠. 경제적 원조, 그 다음에 핵 협상 이런 거 다 무산이 됐죠. 그러면 당연히 트럼프가 올 상황이면 북한 입장에서는 이제 배팅을 또 해야 돼요. 트럼프 만약에 당선이 될 거야? 우리 그동안 몇 년 동안 더 컸어. 우리 더 성장했어. 그러니까 그때 못 다이룬 핵 협상 하려면은 이제는 우리한테 더 많은 인센티브 줘야 돼.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뭔가 쇼오프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각자의 입장에서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그들은 겉으로 뭉쳐져 있고 속에 어떻게 보면 동상이몽의 형태로 지금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뭐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번에 박사님께서 다가올 5년 미래 경제를 말한다라는 신간 출간하셨는데, 부제가 경제의 신은 죽었다예요. 네. 경제의 신은 누구를 가리키고 왜 죽었다고 표현하신 걸까요? 과거에 프리드리 니체가 신은 죽었다라는 표현을 하죠. 근데 그 표현을 잘 생각해 보시면 내세의 어떤 삶이 중요하고 현실의 삶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때 당시에 이제
그리스도교 같은 경우는 도덕적인 게 중요하고 나중에 죽어서 쉽게 말하면 천당에 가야 되니까 벌 받지 않으려면 내세에서 욕망을 줄이고 굉장히 절제하는 습관을 가져야 된다. 약간 이상적이죠? 너무 좀 뭐라고 하냐면은 현실과 좀 괴리되는 얘기죠. 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결국에 그런 논리가 틀렸다.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굉장히 큰 변혁의 시기를 겪고 있는 상황이고, 과거에는 경제의 신이라고 하면 경제는 재정이 어떻게 되어야 돼, 흑자여야 돼, 환율은 어떻게 되어야 돼, 정부는 어떻게 해야 돼, 정부의 재정 적자는 어디를 벗어나면 안 돼, 이러한 마치 모범답안의 구조로 그 안에서만 틀이 움직여졌고, 그 안에서 벗어나면 저 나라는 파산할 거야, 망할 거야. 전통적인 경제학자들 고전학파, 새 고전학파, 그 다음에 새 케인즈학파도 그런 것들을 다 지적을 했고, 현재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경제 변혁기에도 고전적인 경제 원론가들은 그 부분만 지적을 합니다. 네. 근데 모든 나라들이 망했을까요? 아닙니다. 즉 이 얘기는 뭐냐면 자체적으로 그 전에 통용되던 경제의 신과 같은 여러 가지 로직들, 논리들은 지금 무너지기 시작을 했고, 네. 이로 인해서 미국 같은 나라도 새로운 DNA로 또다시 미국 패권을 지키기 위해서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 재밌는 예를 하나 좀 들려드리겠습니다. 과거에 고대 이제 봉건 시대에 지주가 있었는데요. 제가 이제 생각한 논리로 이제 비유를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주가 많은 이제 노예를 갖다가 이제 부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주가 노예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신께 기도를 해라. 신께 기도를 하면은 우리가 자연재해가 오고 가뭄이 들어도 항상 우리는 먹고 살 수 있는 풍부한 식량을 얻을 수 있다. 근데 계속 매해 이제 가뭄이 지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흉작이 돼가지고 먹을 게 없을 줄 알았는데 이 지주가 어디서 식량을 갖다가 계속 가져오는 겁니다. 아, 여러분들 기도를 열심히 했고 나를 잘 따랐기 때문에 이거를 드세요. 근데 어떤 한 노예가 이제 좀 이상하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아, 왜 저러지? 어떻게 저 식량이 어디서 나온 거지? 우리가 거둬들인 적이 없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어느 날 지주의 창고 밑에 지하에 내려가서 보니까 지주의 지하에 금을 찍어내는 기계가 있었던 거예요. 지주는 그들에게 자신에 대한 맹목적인 충성을 갖다가 요구를 하면서 실제로 생산을 못하지만 지하에 가가지고 금을 계속 기계를 찍어내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팔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식량을 구해서 그들에게 나에게 충성해. 근데 이러한 이상한 상황에 대해서 이제 충격을 받고 목격한 노예가 어떻게 했을까요? 도망갑니다. 네. 도망가서 자신의 군락을 또 형성합니다. 그래서 지주가 했던 걸 똑같이 합니다. 조그만한, 기계는 작지만 조그만한 이제 금 찍는 기계를 찾아내가지고 그거 가지고서 또다시 자신이 부린 노예를 또 만들기 시작해요. 그렇게 군집들이 계속 또 다른 노예가 또 그런 짓을 하고 또 노예가 그런 짓을 하고, 그러면서 이 지주는 힘을 잃어가요. 왜? 똑같은 짓을 저쪽에서 노예들이 계속 지주 역할을 하면서 하게 되니까. 이게 미국인 것이옵니다. 이게 미국이었던 겁니다. 근데 이런 미국의 어떤 통용되는 논리가 90년대, 2000년대 넘어갈 때까지만 하더라도 이러한 논리에는 큰 어떤 역사적인 흐름과 궤적상 너무나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어떤 체계가 있어라고 믿어왔지만, 그 체계는 눈에 보도 뻔한 거라는 거예요. 미국이 하는 행태들은. 그래서 그러한 행태를 보고서 많은 국가들, 최근에 보시는 바와 같이 브라질도 그렇고 멕시코도 그렇고 새로운 8달러를 통한 새로운 남미 달러를 만들자라고 그렇게까지 부과를 할 정도니까, 사실은 이제 그들도 미국의 이런 경제의 신과 같았던 그런 기법들을 모두 다 눈치를 채고 그들도 각자의 DNA로 새롭게 살아나가려는 어떤 서바이벌 게임이 돼버리고 있다. 그러다 보니 미국도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또 다른 DNA를 만들어서 스스로 강해지려고 노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미래 경제 하나의 키워드로 표현한다면 좀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미래 경제는 국가별 차별 전략입니다.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일본이 최근에 핫해지고 있는데, 일본은 단순히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서 자신의 경제를 좋게 만들려는 것 이상의 목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즉 경제권역에서는 아시아를 탈출하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예전에 일본이 누렸던 어떤 선진국 대열 반열에서 거의 선진국 경제와 맞먹는 정도의 규모와 앞으로의 그런 흐름들, 산업의 혁명들, 이런 것들을 가져오기 위해서 미국과 굉장히 가깝게 부착이 되어 있는 것이고, 그것이 일본의 살아남는 DNA인 겁니다. 그리고 아시아 신흥국들 같은 경우는, 신흥국들은 사실은 좀 안타까운 건 뭐냐면 결국에는 원자재와 관련된 신흥국들은 이제 수출 금지가 가장 큰 무기일 수밖에 없죠.
굉장히 그러한 로직들은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출 금지를 하면 당장에는 괜찮게 잘 살 수 있을 네. 것 같고, 특히 2차 전지와 관련되는 여러 가지 원자재, 광물, 희귀 광물들을 수출 금지하면 그들이 힘을 얻은 것 같지만 그게 역으로 돌아와서 결국엔 내수의 물가를 또 불안하게 만들어요. 그럼 미국은 무엇을 하느냐?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새로운 디지털 달러를 통해서 지금 시장의 호조, 그리고 금융시장이 뜨겁고 나스닥이 뜨겁고 물론 변동은 있지만 추세적으로 AI라는 산업혁명에 힘을 입어서 또 다른 통화를 가져와서 그들의 달러 패권을 더 공고히 하려는 그런 게임의 어떤 범위에 들어가고 있다. 차별화된 전략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신이 갖고 있는 국가들의 철학과 DNA를 새롭게 개발시켜서 스스로 어떤 수치는 어느 정도 범위여야 돼, 재정은 어때야 돼 라는 범위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그런 이제 게임으로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럼 달러 패권의 변화 가능성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달러 패권 무너지면 세계 경제에서 가장 큰 변화는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 이제 다른 통화가 패권을 얻겠죠. 너무나 간단한 얘기고 당연한 얘기지만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우리가 90년대 초중반에 사실은 그 파운드 블록이 있었어요. 그때 스털링 블록이라고 했고, 그때는 대영 제국이 많은 식민지를 거느리면서 자신들의 파운드를 준비금을 몇 프로 이상 갖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여기에 가입된 국가들이 몇 나라였냐면 이집트도 들어가고 이란도 들어가고 이라크도 들어가고요. 네덜란드라고 굉장히 많았습니다. 거의 한 30여 개의 국가들이었거든요. 네. 근데 당연하게도 이 영국이 식민지 지배를 하면서 경제적 부흥을 갖다가 계속 이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무너지는데 50년이 채 안 걸렸어요. 결국에는 이제 2차 대전 이후에 그들이 계속적으로 부채를 갖다가 발행해가지고 재정 투입을 했는데 그 빚을 어디다 졌냐면요. 바로 미국한테 진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영국의 파운드가 계속 몰락을 하게 되고 파운드 자산 가치가 몰락을 하면서 이 파운드에 스털링 블록에 이제 네. 들어가 있는 국가들이 떠나가게 되죠. 그러면 역설적으로 지금 달러 패권이 무너진다는 건 단순히 달러가 힘을 잃고 신뢰를 얻고 뭐 이런 부분은 요즘에 금이 간 건 사실이지만 밑에서 올라오는 대체하는 통화가 있어야 되는 거고 지금 FX 마켓에서의 기준으로만 생각을 해보시면 달러 다음이 유로입니다. 그러면 유로화가 달러 패권을 밟아서 그 위에 유로화 패권으로 이제 전환이 되겠죠. 근데 그러기에는 유로가 너무나 망가져 있습니다. 너무나 이상한 구조로 아직도 그냥 어떻게 보면은 그냥 정중동 소리 없이 그냥 서로 싸우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씀드리자면 이 달러 패권이 무너지면 사실은 그 전에 말씀드렸던 스털링 블록과 연계해서 설명을 드리면 사실은 달러, 미국과 연계되어 있는 국가들은 모두 다 패권과 경제 체력이 다 망가진다고 보시면 돼요. 대표적으로 일본이 망가질 겁니다. 그래서 미국과 협력 관계가 있고 지금 미국에 들어가서 많은 기업 활동을 하는 국가들은 입장은 굉장히 불안해지고 불리해지고 기타 그 외의 국가들, 유럽과 연대해 있는 어떻게 보면 중국이겠죠, 사실은. 그런 국가들의 부흥이 더 커질 수 있다. 다만 이렇게 되면 유럽 쪽과 중국이 부흥이 굉장히 커질 것이기 때문에 그걸 알고 있는 미국이 길을 쓰고 버티게 만들고 돈을 풀어서 지금 시장을 뜨겁게 만들며 그들에게 투자할 수 있는 투자자들을 어떻게 보면 시야를 흐리는 그런 전략들을 취하고 있다. 이런 전략은 2008년 이후에 나타났던 전략과 동일합니다. 지금 이제 최근에 일시적 변동도 있지만 비트코인도 좋고 대부분의 위험 자산 가격이 좋은데 이건 왜 이렇게 되는 건가요? 일단 뭐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비트코인 이제 현물 ETF를 갖다가 이제 미국에서 승인을 해줬고 비트코인 자체에 대한 이제 범용성, 확장성에 대해서는 분명한 거는 사실은 특히 멕시코 페소, 아르헨티나, 브라질, 헤알 이런 국가들의 그 변동성이 있는 통화 그리고 그들의 국가 내에서 화폐에 대한 신뢰성이 없기 때문에 암시장이 형성되어 가지고 이쪽에서는 5% 절하된 가격으로 팔리는데 이쪽에서는 10% 절하된 가격으로 팔리고 암시장 내에서 가격이 천차만별로 통용이 되는 그런 시장을 생각해 보시면 비트코인이라는 특히나 이제 비트를 기반으로 한 테더나 여러 가지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거는 분명히 신흥국 통화의 변동성이나 가치의 불안정성을 대체해 줄 수 있을 만한 범용적 화폐적 특성을 갖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미국의 입장에서 어떨까 잘 생각해 보시면 미국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을 했지만 미국은 비트코인을 아직도 세금의 징수 수단으로 인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공식적인 화폐로 보기보다는 기타 위험자산 투자의 어떤 도구로서만 이제 인정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 얘기는 뭐냐면 사실
여러 가지, 그러니까 방편이 있지만 미국이 만약에 어떤 한 나라, 미국을 제외하고 그냥 우리가 그냥 편하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한 국가가 있는데 이 국가가 돈을 발행을 해가지고 쓰고 있었어요. 근데 이 돈이 만약에 흡수가 되지 못하고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잘 안 쓰려고 하거나 좀 신뢰를 안 하게 되는 그런 계기가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새로운 통화를 만들려고 해요. 그러면 그 과정 속에서 무슨 일을 하냐면 모든 자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유동성이 투입이 되고 유동성이 순환이 되게끔 돈이 말 그대로 돌 수 있게끔 형성을 시키고 돈들이 충분히 돌고 투자를 하게 만든 그런 메커니즘, 경제 금융 메커니즘 속에서 새로운 화폐를 만들어가지고 그 화폐로 이 시장을 다 빨아들이는 겁니다. 즉 아주 쉽게 얘기하면 돈을 미리 다 풀어놓는 거예요. 다 풀리고 모든 자산에 돈들이 다 흘러갈 수 있게 일단 뿌려놓는 겁니다. 뿌려놓고 나중에 쉽게 말해서 우리가 낚시하듯이, 우리가 그물 낚시하듯이 미끼를 다 던져놓고 나중에 그물로 쫙 빨아들이는 겁니다. 즉 물론 이제 비트코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이제 편의성이나 범용성, 그 다음에 이제 이체나 어떤 이제 그 전송에서의 이점들 분명히 존재를 하고 기술적인 확장성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경제 전체의 틀, 그리고 미국의 입장에서 보면 결국에 그들이 생각하는 디지털 달러로 가기 위한 어떤 도구적 수단에 불과할 뿐이다. 결국에는 그들의 디지털 달러 자산을 메인 통화로 가져가기 위한 어떤 과정의 프로세스의 일부이다. 그렇다 보니까 시장이나 금융에서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가치 인정이 된 것으로 인식을 하고 투자를 계속하다 보니까 가격이 상당히 좋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이런 흐름은 디지털 달러가 지금 최근에 분석된 그들의 이제 어떤 백서나 여러 가지 나온 자료를 이제 팔로우를 해보시면 2년 안에 출시가 될 걸로 보여집니다. 굉장히 빠른 시간에 올 겁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시기 동안에는 계속적으로 가격에 어떤 메리트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변동은 물론 당연히 존재를 한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제 변동성이 있는 건 이제 많은 시청자분들이 다 아실 텐데 네. 어떻게 보시는데 앞으로 비트코인 가격 자체는 긍정적이신 건가요? 부정적이신 건가요? 우리가 이런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자산의, 금융의 자산 가격을 놓고 봤을 때 대장이라는 것은 보통 이제 가격이 새로운 가격을 형성해 버리면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정부나 특히 미국이 인정을 하고 있고 정책적인 어떤 쉽게 말하면 규제나 기스를 내지 않는 상황에서는 가격이 쉽게 빠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격이 빠지려고 하면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민스키 이론에 따르면은 계속적으로 대부자들이 나타나요. 차입자들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뭐냐면 미국의 상업은행들이 지금 어떤 행태를 하고 있냐면요. 가용자산 현금이 대형은행들이 지금 3조 달러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의 입장에서는 앞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국은 아쉬울 게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떤 특정 자산, 즉 채권이 됐든 미국의 에쿼티가 됐든 아니면 비트코인 현물 ETF가 됐든 이쪽에서 가격의 변동이 생겨가지고 빠지면요. 그러면은 상업은행들의 계속적인 대출 행태와 그래서 투자자들의 차입, 이를 통해서 계속 돈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밑에서 어느 정도 받쳐주는 거죠. 쉽게 말하면 밑에서 가격을 받쳐주고 근데 더 상승을 시키기 위해서는 새로운 모멘텀이나 더 큰 돈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거는 안 하고 있는 거죠. 즉 이야기는 뭐냐면 가격을 어느 정도 높게 만들어 놓고 센티먼트를 완화시킨 상태에서 계속 플럭추에이션을 만드는 그런 흐름이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구간에서는 직접적인 비트 현물에 투자하는 것보다 이와 연계되는 우리 이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사실은 뎁에 대한 어떤 효용성이나 가치, 그 다음에 활용성은 더 많죠. 물론 이제 비효율적이지만 더 많이 쓰여지고 있어요. 이더 기반에 이제 ERC 기반의 많은 뎁들이 있는데, 사실은 이제 이더리움과 같은 이제 ETF들이 또 이제 상장돼서 그것들을 갖다 승인해 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이더리움 쪽에 대한 어떤 가치, 그 다음에 가격의 어떤 메리트들을 보시는 게 투자의 관점에서는 좀 합리적이지 않을까. 근데 다만 이제, 지금 가격이 사실은 이제 우리 소위 얘기하는 거의 1억에 와 있는 상태이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과거의 고점 가격에 있다 보니까 물론 쉽게 빠지지도 않겠지만 좀 포지션은 적게 가지시는 게 좀 저는 좀 좋아 보인다 이런 생각입니다. 자, 그럼 비트코인 이후에 디지털 달러도 도입될 것이라고 하는데 어떻게 될까요? 제가 아까 낚시라는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많은 이제 자산에, 그리고 자산을 기반으로 해서 레버리지화돼서 유동성이 계속 늘어나게 만들어 놓고, 이거는 마치 무엇과 같냐면요. 우리가 어떤 이제 선장이 있다라고 예시를 드릴게요.
선장이 새로운 물고기를 갖다가 엄청나게 많이 걷어들이고 싶어요. 잡아들이고 싶어요. 그러면 미끼를 어떻게 해야 되죠? 물고기 종류별로 다 잡아버리고 싶으면요, 미끼를 갖다가 종류별로 다 뿌리는 거예요. 한 특정 어종이 좋아하는 미끼만 뿌리는 게 아니라, 이 어종이 광어가 좋아하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뭐 다른 이제 어종들이 좋아하는 거, 그런 이제 미끼들을 종류별로 다 마련해서 다 뿌려놓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한꺼번에 모이면 그거를 낚싯줄로 쭉 빨아들이는 거죠. 말 그대로 지금 이제 미국의 입장에서 그동안 행태를 놓고 본다면, 비트의 현물 승인, 그리고 신흥국 시장에서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 이를 기반으로 한 이제, 스테이블 코인들이 통화의 변동성을 대체할 수 있고, 가치의 보존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제 통화로서 어느 정도 자리매김하게끔 인정을 해준다는 거예요. 다만, 미국은 지금 G7을 중심으로 해서 디지털 달러를 도입할 예정이기 때문에 G7에서는 디지털 달러가 메인 통화로 가져가게끔 만들 것이다. 근데 이게 굉장히 우리가 디지털 달러라고 하면은 흔히들 디지털, 비트 자산, 이런 것들과 이제 범용적으로 디지털이라고 하면 어쨌든 새로운 시대니까 우리에게 편의성을 가져올 것이다. 맞습니다. 편의성을 가져오는 거 맞습니다. 지금 미국에서도 실시간 이체 시스템이나 실시간 은행 뱅킹 시스템을 보면은 페드 와이어하고 페드 이제 그 나우라는 시스템들을 쓰고 있는데요. 여기에도 시차가 하루 이틀 정도는 존재를 해요. 근데 디지털 달러를 하게 되면은 사실 은행 뱅킹 시스템도 분산 원장을 딱 가운데 중심으로 두고 페드가 기록을 해주면서 바로 실시간 이체가 되고 청산이 되는 구조예요. 채무와 채권자들이 보내고 은행에서 확인하고 그 원장을 이제 뭐 전자 시스템이든 뭐 문서든 이걸 보내가지고 클로징, 이게 아니라 중간에 페드가 딱 분산 원장을 다 트랜잭션 기록을 하면서 채권과 채무가 바로 정리가 됐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요 나중에 G7이 함께 참여해서 CBDC들을 공용으로 이용하게 되면요 결국에 디지털 달러가 모든 오너십 패권을 가져가게 되고, 페드는 그 다음부터 G7의 금융기관의 전체 중앙은행이 돼버리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개인들도 이 디지털 달러를 가지고서 쿠팡이든 아마존이든 다 결제를 할 수 있을 거예요. 굉장히 편의적이고 빠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들은 점점 편한 것에 익숙해지기 때문에 디지털 달러를 쓸 겁니다. 하지만 이 디지털 달러를 쓰는 기록과 분산원장의 그 트랜잭션 기록들을 다 검토해보면 개인의 소비 행태와 어디에서 몇 날 며칠에 무엇을 구매했는지까지 페드가 모든 거를 정보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즉 우리의 프라이버시까지도 모든 오너십을 페드가 가져가게 된다. 굉장히 무섭고 굉장히 강력한 도구가 되는 세계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그런 통화 기법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사실은 편의성과 어떤 시스템의 어떤 신속성, 이런 거에만 우리는 지금까지 집중이 되었지만 실질적인 법리적인 거, 그리고 우리 실생활에서의 약간 제약성, 그리고 우리를 갖다가 올가맬 수 있는 요인에 대해서도 우리가 심도 있게 생각을 하고서 대응을 해야 된다, 이런 판단입니다. 비트코인이 미국에서도 승인한 거면 디지털 달러가 좀 배치되진 않을까요? 그렇죠. 어느 정도 배치가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G7하고 결국에는 미국과 틀을 같이 하는, 아직도 이게 이제 어떤 나라들일까요? 생각해 보시면 말 그대로 미국이 무제한 통화 사업 해주는 국가들, 거기까지입니다, 사실은. 독일도 있고, 그 다음에 영국도 있고, 일본도 있고, 이런 국가들 있죠. 이런 국가들에게 어찌됐든 우리가 당신들이 힘들 때 무제한으로 통화 사업을 해주는 그런 입장이다 보니까 디지털 달러를 우리가 도입을 하게 되면 당신들이 써라. 근데요, 신흥국 쪽에서는 비트를 분명히 인정을 해줄 겁니다. 그리고 내버려 둘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아르헨티나 물가 폭등한 거 보셨죠? 아르헨티나가요, 어떤 실정이냐면요, 아르헨티나가 예를 들어서 아르헨티나 그 페소를 갖고 있다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10,000페소를 갖고 있다면, 물론 실제 환율하고는 다릅니다. 10,000페소를 갖고 있으면 내일 우유를 사려고 10,000페소를 갖고 있는데 우유값이 폭등을 해버려가지고 10,000페소가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틀 있다 물건 사려고 하면은 이게 또 가격이 올라가지고 그 돈 가지고 못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면요, 첫 번째 물건 사재기가 있는 거고, 두 번째는 살 수 있을 때 많이 사는 겁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식품 같은 것들을 그냥 무작위로 다 사둘 수는 없잖아요. 유통기한이 있으니까. 그렇죠. 유통기한도 있고 돈이 제약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들이 무엇을 하냐면요, 지금까지 그 전까지 뭘 했냐면 아르헨티나, 멕시코 이런 데서 거주하시는 분들이 이걸 가지고 그 환전 상황에 가지고 달러를 일단 바꿔 놓는 겁니다. 바꿔 놨다가 가치가 안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다가 이 달러를 이제 보유하고 있다가 며칠 있다 우유나 생선을 살 때 되면 환전사한테 다시 가가지고 수수료를 또 내고 다시 아르헨티나 페소든 자기네 통화로 바꿔가지고 그래서 물건을 사는 거예요. 왜냐면 상인이 달러로 하면은 안 받아주거든요. 왜냐면 자기도 수수료를 내고 또 교환을 해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어떤 현상이 있냐면 2번 교환을 하면서 수수료가 막 배가로 나가는 거예요. 나가죠.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우리가 비트코인이나 물론 비트코인도 변동성이 있죠. 가치의 변동성이 네. 거래소에 있지만 사실은 그 정도만큼 아르헨티나 페소나 이런 이제 신용통화만큼 그렇게 네. 변동성이 크진 않으니까 네. 비트로 일단 바꿔놓고 기다렸다가 그거 돈 인출해가지고 그걸로 쓰는 거예요. 그런 시장을 미국이 디지털 달러를 써가지고 굳이 거기서까지 자리매김을 할 필요는 없는 거죠. 네. 오히려 디지털 달러의 가치를 훼손시키거나 네. 어떤 가치 변동성을 갖다가 시키는 위험 요소가 되기 때문에 네. 오히려 그들의 시장에서는 비트와 그 이외의 스테이블 코인들을 인정을 해주는 척 하면서 사실은 이 선진국에서의 금융 시스템의 어떤 대장 노릇을 다시 하겠다라는 네. 선언적인 입장인 것이죠. 자, 그러면 이번에 출간하신 책 다가올 5년 미래 경제를 말한다에서 가장 위기라 할 수 있는 것 한 가지 뽑아 주시면서 우리는 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마지막으로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위기라고 하는 거는 이런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제가 지주의 논리를 말씀드렸죠. 네. 지주가 막 금을 만들어가지고 몰래 노예들 모르게 밑에서 이제 창고에서 금을 막 만들어내는 기계를 가지고서 그 기계를 가지고서 금 가지고서 만약에 식품을 사가지고 노예들한테 주면서 자 나에게 계속 충성하고 신에게 기도를 하세요. 그러면 다 내 말대로 될 겁니다. 근데 노예가 탈출해서 그 모습을 보고 똑같이 따라하기 시작하고 군락을 형성하면서 이 지주의 힘이 사라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요, 그래도 이 지주의 옆에서 아니야, 난 불안한 게 싫으니까 이 지주 옆에서 어쨌든 열심히 기도하고 노동하면서 주신의 식량을 마음껏 누리면서 살고 싶어. 근데 이 지주가요, 불안함을 느껴서 이제는 금이 아니라 은, 동까지 만들 수 있는 새로운 기계를 가져와서 지하 창고에 그거를 구축을 하려고 해요. 디지털 달러죠. 이렇게 구축을 해서 새롭게 만들려고 하면은 이 배분의 논리가 노예들에게 우리가 이제 재밌게 표현하려고 노예를 한 겁니다. 이제 그와 연계된 국가가 다 노예라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그와 연계된 노동자들이나 노예들 입장에서 나중에 이 새로운 은, 동, 금을 만드는 기계를 가지고서 식량을 새로 사오게 되면 그 식량을 사올 때의 배율과 그 다음에 노예들과 노동자들에게 나눠주는 식량의 배율은 그 전에 지주가 갖고 있던 논리와 그 배율하고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네. 즉 미국에 편승되어 있고 미국의 협조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당장 좋고 앞으로도 좋을 겁니다. 하지만 그 중간의 변혁기, 통화 가치가 변동을 하거나 새로운 통화가 들어오는 구간에서는 자산 가치와 그 다음에 실물에서의 생활 혜택, 산업적인 혜택들이 모두 다 바뀌어진다는 것을 반드시 아셔야 된다. 네. 그것이 바로 미국에 편승되어 있고 미국과 협력 관계를 가져가는 기업들과 그런 국가들 입장에서 가장 큰 리스크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금융시장에서 투자를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이러한 변혁기의 포트폴리오 변형에 대한 메커니즘을 반드시 제가 이 서적에 좀 많은 부분들을 좀 써놨지만 그런 로직을 가져가실 때 큰 데미지를 보시지 않고 갈 수 있고 지금처럼 어떻게 보면 낚시하는 이런 구간에서의 포트폴리오 전략을 생각해 보신다면 흐름을 따라가실 때 대장의 패턴으로 계속 가져가시는 것이 맞다. 그런 로직에 대해서는 우리가 미국이 앞으로 리커버리로 가서 완만한 회복으로 가느냐 아니면은 컨트랙션으로 가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 금융 투자 기대 수익 자체가 굉장히 달라지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가자는 의미에서 제가 이제 이 서적도 이제 출간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말씀하신 자산 포트폴리오 지금은 좀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지. 현재는 말 그대로 자산군별로 유동성을 레버리지화해서 돈이 뿌려지게 만드는 구간인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AI가 좋고 그래서 AI와 연관되는 기업에 투자하는 것은 무조건 좋다라고도 하지만 중요한 거는 지금과 같은 경우에는 크레딧물이 굉장히 좋고 변동이 있을 때마다 자산군이 이쪽이 잘 나가다가 이쪽이 약간 주춤해지면서 폭락을 하게 되면 다른 쪽 자산이 또 올라오게 됩니다. 즉 국가뿐만 아니라 섹터에 대한 로테이션이 계속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국가도 미국 위의 국가는 다 불안하지 않아요? 하지만 지금처럼 유동성이 레버리지화돼서 모든 자산에 뿌려져 있는 상황에서는 신흥국이라 해도 펀더멘탈이 약하다 하더라도
그 국가들 중에서 미국과 연계된 사업을 하거나 미국과 연계된 그 포트폴리오 기업들 군에서는 분명히 투자 수익이 창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투자 전문기관 인베스코 같은 기관에서도 로테이션 전략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런 로테이션 전략은 상세하게 나중에 이제 찾아보시면 우리가 어떤 메커니즘으로 가져가야 될지 더 구체적으로 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박사님과는 또 다음번에 또 좋은 콘텐츠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만나는 손님은 유신희 박사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